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4년차가 되었고 다음 달이면 예쁜 천사의 엄마가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과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엄마 하며 살고 있네요. 그리고 종종 겪는 일인데 제가 누군가 만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하나같이 저를 안쓰럽게 보거나 괜찮냐고 묻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어떤 시어머니랑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불편한 점보다 좋은 점이 많거든요. 우선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늘 제가 괜찮다고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저 힘들다고 청소도 다 해주시는 등 늘 저희 부부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데요. 그러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평생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뭐라도 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 새끼들 입는 옷 빨고 먹는 음식 하는데 뭐가 힘드니? 나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사랑하고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너무 감사하기만 한데요.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이상이에요.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거기에 친정아빠도 수시로 배를 타시는 분이라 어릴 때부터 제 곁을 지켜주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고모 손에 자랐어요. 솔직히 그 시간이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 식구들 속에 섞이지 못했죠. 고모의 딸과 아들인 언니 오빠가 저를 늘 괴롭히고 섞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게다가 고모랑 고모부가 외출 때문에 저녁을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때면 치킨이나 피자를 시키고 그걸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둘이 먹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서러웠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고모 집에 있기 싫다고 울면서 얘기한 적도 많았는데 고모 외에 다른 형제가 없던 아빠는 저를 맡길 곳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고모가 왜 아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저에게 화를 냈고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던 저는 누구보다 엄마의 정이 고픈 사람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학교에 가면 교문 앞에 서 있는 다른 아이들의 엄마가 너무 부러웠는데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에겐 친정엄마 같은, 아니 그 이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딸 없이 아들만 둘인 미망인이셨어요.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욕심 많은 형 때문에 다 뺏기고 억울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렇게 장난만 챙기던 옛날 사람인 게 문제였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미안해 몰래 용돈도 주고 갖고 싶다는 나이키 신발도 사주고 그랬는데 아주버님이 그걸 또 귀신같이 알고 자기 아버지한테 알려서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그 신발도 아주버님에게 뺏겼다고 했어요. 그러니 형제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고 남편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은 공부를 곧잘해 사교육 없이도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장남인 아주버님은 뒤에서 5등 안에 드는 꼴통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형은 그때 아버지가 하는 농사일을 물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 자체를 안 했어.
그래도 농사일은 하려고 했네. 자기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 사람 사서 부릴 생각이었지. 좌우간 우리 형이지만 형은 단 한 번도 열심히 뭘 해본 적이 없어. 심지어 노는 것도 잘 못 놀았다니까. 달리기도 못하고 숨바꼭질하면 제일 먼저 잡히는 사람이 우리 형이었어. 나중에 오락실만 가면 돈이랑 이것저것 뺏겨서 오는데 말 다 했지. 정말? 그러면 자기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한번 제대로 붙어나 보지 그랬어. 뭐하러? 나는 하루빨리 그 집을 나가는 게 목적이었지. 그래서 자기도 만났잖아. 저희는 연애할 때 서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눴는데 똑같은 인생은 아니었지만 살아온 결이 비슷해 서로에게 더욱 애틋했어요. 저희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느낌이 좋아서 사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연애를 3년 넘게 했고 둘 다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저희 아빠는 해외 곳곳에 바다를 누비고 사시는 분이라 한국에 돌아와야 만날 수 있었고 그 전에 시댁에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당시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으셨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셨죠. 남편한테 들은 대로 아주버님은 시아버님이 하던 농사일을 물려받았어요. 저희 시댁이 산 논밭 이런 재산이 좀 많았는데 아주버님은 그걸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고 형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찾아가니 반갑게 맞이해주기는커녕 저도 자기랑 같은 사람일까 경계부터 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참 인상이 좋으셨는데 뭐랄까 가장 대우를 받아야 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둘째 아들을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니 좋은데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마치 너무 많이 기뻐하거나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요. 형님 역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요리조리 굴리는데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표나게 싫어했는데 아주버님이 바쁘다며 올라갈 사람들은 서둘러서 올라가라며 저희를 등 떠밀었어요. 저희 시댁이 경상북도 상주라 오후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출발할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간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음에도 자기들이 바빠서 저녁상까지는 못 차려준다며 차가 막히기 전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아니, 한가하면 같이 고기라도 구워 먹고 얘기도 더 하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서울 사람들은 또 차 막히는 거 싫어하잖아. 가서 얼른 쉬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여기 음식이 뭐가 좋아? 서울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이 훨씬 고급지고 좋지. 그래요. 우리가 원래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차피 오늘만 날도 아니고 오늘은 인사 온 거니까 인사했으면 됐지. 우리 어머니도 간만에 막내 아들 보고 예비 며느리 봐서 좋았죠? 그래. 그래도 먼 길 왔는데 바로 가라고 하냐?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시댁에 오래 있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줘야 다음에 또 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 오늘만 날도 아니고 차 막히기 전에 얼른 올라가라.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대신에 다음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늘 서울에서 혼자라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도 고맙고요. 별 말씀을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올게요. 엄마, 나 갈게. 몸 잘 챙기시고 내가 보내주는 영양제 잘 먹고 있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하고. 야, 인마, 형이 있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가 다 알아서 해. 너는 놀러가서 결혼 준비나 해. 지가 언제부터 엄마를 챙겼다고. 너 재수씨 앞이라 그러냐? 그냥 평상시대로 해라. 무슨 말이야. 원래도 내가 형보다 엄마를 더 챙겼는데. 형이야말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엄마 지난번에 땡볕에서 쓰러지셨는데 형 거기 없었다며? 야, 그땐 나도 볼 일이 있었어. 아니, 그때 엄마가 쓰러질 줄 내가 알았냐? 도련님,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때 내가 덥다고 어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긋고 나가신 거라고요. 그렇죠, 어머니? 그래.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거 봐요. 괜히 도련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형한테만 뭐라고 하고. 저 진짜 이럴 때마다 속상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나쁜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만 좌우로 굴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소매를 끌며 그만하자고 고개를 저었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본 날이었어요.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알 것 같았는데 남편이 종종 그랬거든요. 자기는 시댁 재산에는 10원도 관심이 없다고요. 다만 시어머니가 큰아들 큰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며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결혼을 앞둔 그때는 차마 저에게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못했겠죠. 그런데 저랑 결혼하기 이전에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올라와 같이 살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싫다고 단번에 거절을 하셨다 들었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사니? 나는 지금까지 상주를 벗어나 산 적이 없는데. 엄마는 그런 복잡한 곳에서 못 살아. 형이랑 형수가 잘 해줘. 그 산이랑 논이랑 밭도 다 엄마 건데 지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좋은 아가씨 만나 연애해.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셨다고 했는데 잘해준다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겐 어쩐지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고모도 형님 같은 느낌이 나는 사람이라 잘 알거든요. 그래서인지 인사를 다녀온 후에도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던 저였는데요.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또 인사를 가고 첫 명절에 내려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명절을 쇠려고 했는데 그때 형님이 저에게로 와서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는 요즘 여자가 아닌가 봐. 무슨 한여근성 그런 거 있어? 나는 동서 편하라고 배려하는데 동서는 왜 그렇게 여기 내려와서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야? 혹시 다른 마음이라도 있어? 네? 다른 마음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요. 저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려고 하는 것뿐인데요. 나 참,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거든. 근데 동서가 와서 내숭 떨면서 어머니 저 뭐 하면 돼요? 이러잖아. 그럼 내가 진짜 이상해져.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규칙 같은 게 있거든. 동서도 배운 사람이니까 알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우리 집은 주방일이며 기타 잡일이며 다 어머니 몫이야. 그니까 괜히 나서서 저 뭐 하면 돼요?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왜? 가끔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래? 형님,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그럼 형님이 이 집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나는 남편이랑 같이 농사일하지. 그것만 하나? 밭일도 하고 애도 키워. 아, 그래서 주방일이나 집안일은 몽땅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여기 어머니 집 아니고 어머님이 일해주는 집인 줄 알겠어요. 뭐야? 저도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지랖 떨긴 싫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제가 형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며느리이고 시어머니신데 당연히 잘 보이고 싶죠. 시어머니한테 못 보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아,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다. 이걸 지금 돌려서 말한 거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형님은 형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거잖아요. 동서, 진짜 대바라졌구나. 끼리끼리 논다고 하더니 도련님이 어쩜 자기 같은 여자를 데려왔지? 어머, 모르셨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그러세요. 욕심 많고 억지 부리고.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하진 못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전에 어머님한테 드리고 간 용돈이 왜 형님 방에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 충전기 찾으러 잠깐 들어갔거든요. 뭐?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갔다는 거야? 동서,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었어?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운 거야? 죄송해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요. 그런데 왜 그 봉투가 거기 있냐고요? 왜긴 어머님이 나 주셨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우리가 주는 용돈으로 충분하다고 나더러 필요할 때 쓰라고 주셨어. 나는 주신 거 받은 것 뿐이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그래서 안에 편지까지 같이 주셨구나. 아니면 편지가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형님한테 줬다고요? 그럼 형님은 왜 제가 드린 편지를 형님이 갖고 계세요? 그야 어머님이 필요 없나 보지. 그래요? 그럼 어디 시어머니한테 여쭤볼까요? 동서, 진짜 왜 그래? 편지 그깟게 뭐? 별 내용도 없드만. 어머, 읽으셨어요? 저한테 형님 방에 왜 들어갔냐고 경우 없다고 그러시더니 형님은 더 경우가 없네요. 남의 편지까지 읽으시고. 형님도 저처럼 가정교육 못 받으셨나 봐요. 뭐야? 동서 진짜 왜 그래? 왜긴요. 형님이 자꾸 선 넘으시니까 그렇죠. 저는요, 형님이랑 딱 선 그어놓고 서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누가 저 건드리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각자 조심하고 살자고요. 서로 침범하지 말고. 저는 갓 시집 온 새댁이었지만 형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남편이 있고 또 저를 예뻐라 해주시는 어머니가 있으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경우에 맞게 행동할 생각이었는데 선을 먼저 넘은 건 형님이라 제대로 초장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각인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일부러 지지 않고 형님에게 할 말 다 했는데 그 이전에 남편이 늘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참을 필요 없으니 저더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남편은 이런 일을 예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첫 단추부터 껄끄러웠던 형님과 저였는데 눈에서 레이저를 쏘든 말든 저는 시어머니 일을 돕고 또 챙기며 제 할 도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아주버님을 무시하며 시어머님을 챙겼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저희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 집의 어른은 시어머니시니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걔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 질투하는 거야. 니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원래 같이 사는 사람이랑 가끔 보는 사람은 다르지 않니?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살면 싸우고 불편하고 그러는 법인데 걔들은 그런 게 찔려서 그러는 거야. 니들이 볼 땐 내가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 역시 걔들을 걱정하는 거지. 같이 사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형이랑 형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빴으면 엄마랑 그렇게 안 살아. 그래도 형님이랑 아주버님 보면 화가 나요. 명절에도 저희가 오는 게 싫대요. 그게 가족이 할 소리예요? 그래. 엄마는 늘 형 눈치를 보고 살잖아. 내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진작에 올라와서 사시라니까. 나는 싫어. 내가 왜 내 집 두고 다른 데 가서 사니? 그리고 할 줄 아는 일도 농사일 말고는 없는 사람이 서울 가서 뭐 해 먹고 사니? 됐다. 나는 지금이 좋아. 그리고 니들하고도 이렇게 가끔 보는 게 좋고. 저는 저희에게 가끔씩만 보자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친 듯이 안쓰러워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딱 봐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끼고 도시는 건지 답답해하던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시고 또 저에게 가끔 보자고 하시니 이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저랑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어머님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도 어쩌면 내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까? 형님이랑 아주머니랑 합의 보면 어머님도 올라오시겠지 라고 말을 건넸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아직 신혼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몰라. 나도 내가 이런 말을 직접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뵙고 올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어머님이 일단 좋으신 분이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 말까지는 하지 말자. 나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형이랑 형수가 절대 우리 엄마 놓아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가진 재산을 전부 넘겨받으면 몰라도 그럴 리가 없지. 그냥 그거 다 줘버리면 안 돼? 어차피 욕심도 없다며. 글쎄, 지금 마음은 그런데 또 모르지. 그리고 그것보다도 엄마 걸 그렇게 형한테 주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도 지금은 재산들이 전부 엄마 명이라 형도 형수도 함부로 못하는 건데. 남편은 저 말을 하면서 답답했는지 한숨을 푹 하고 쉬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미 함부로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 이상의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다른 집들은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라면 남편과 저에겐 가족은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온전한 가정에서 보호받고 자라지 못해서인지 둘 다 어떻게 사는 게 화목하게 사는 건지 몰랐었죠. 하지만 둘 다 서로를 아끼고 또 측은하게 생각하던 저희는 저희 나름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부부로서 노력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한 2년 사니 주변에서 너무 예쁜 부부라며 저희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쩐지 우리가 잘 사는 것만 같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던 상과 논 밭들을 전부 팔았다고 했는데 그 돈도 없다고 하셨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도 많이 당황했는데 시어머니는 언제 왜 팔았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입을 꾹 다무셨어요. 다 필요한 곳이 있어 팔아서 썼다고만 하시는데 평상시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이 아니기에 저희 부부도 아주버님과 형님도 황당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애당초 그 재산에 관심이 없던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필요해서 썼다는데 불만이 없었고 그에 반면 그 재산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마치 자기 재산이 날아간 듯
집안을 뒤집고 방방 뛰는 등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무시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도 형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 평상시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치를 살피던 시어머니는 그날만큼은 큰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다가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답답하다며 소리까지 빽 질렀는데 형님이 그러셨어요. 내년에 우리 진우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참에 나도 이런 시골살이 그만하고 시내 아파트 사서 나가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어머님이 다 망쳤어요. 책임져요. 그래서 그 판돈은 어디에 있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형님은 거의 마당을 뒹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차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예전과 달리 굳건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남편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안의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 마당에 던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 집이라도 받아야겠다며 시어머니더러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땐 남편이 나서서 아주버님을 말렸어요. 형, 그만해.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야, 너 안 비켜?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모두 도둑 맞았어. 난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 바쳐 일했는데 남 좋은 일만 했다고. 지금 네가 내 속을 알아? 저 노인네가 나를 이용했다니까. 그럼 내가 일한 돈이라도 내놔야지. 그러니까 너 저 노인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전에 재수씨가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다며.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그리고 이렇게 형이 엄마를 내쫓겠다는 거야?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나갈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형이랑 형수고. 도련님,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요? 저희가 피해자라니까요. 아무리 형이 싫어도 사리 분간을 하셔야죠. 저희가 도련님을 왜 불렀겠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요. 싫어요. 엄마가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엄마가 가신다고 하는 거 아니면 이딴 식으로 엄마 데리고 갈 생각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애당초 엄마 재산에 관심도 없었고 엄마가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일에서 저랑 저희 집사람은 빠질 테니 이 일로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나 갈게. 그리고 엄마가 이 집을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때는 진짜 모시러 올 테니까. 엄마 발로 나가고 싶을 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리고 형, 형수, 혹여 우리 엄마한테 허튼 짓 하기만 해요. 그땐 나도 안 참을 거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돌아가자고 했어요. 저희가 있으니 형과 형수가 더 그러는 거라며 우리가 얼른 가야 한다고 제 손을 붙잡았는데 저렇게 어머니만 두고 가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면 아주버님과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 우선은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는데 저희 부부는 올라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로지 무거운 침묵만 차 안 가득 채웠는데 그 후 이틀 만에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물어보고 부탁을 해도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으신다며 자기랑 자기 남편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고 했고 지금까지 산 세월이라도 보상받아야겠다며 어머님 살고 있는 집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싫든 좋든 시어머니는 앞으로 저희 부부가 모셔야겠다며 자기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버리듯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 건물 앞에 세워놓고 가버렸는데요. 제가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오니 시어머님이 허망한 듯 저희 빌라 건물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하늘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죠.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엄마를 발견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달려가 시어머니를 와락 안았어요. 그리고 이젠 싫다고 하셔도 무조건 저희랑 살아야 한다고 울면서 말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때 제 등을 쓸어주시며 울지 말라고, 알겠다고, 또 고맙다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어찌나 잠을 고운하게 주무시던지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깨울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깨우자고 했지만 저는 하지 말라고 말렸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저는 잠도 미루고 거실에서 기다렸는데요. 그날 밤 11시에 시어머니와 아주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왜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으이그, 나는 대충 먹어도 되는데. 싫어요. 여기에선 대충은 없어요. 여기에선 어머니가 왕이에요. 너는 참 마음도 예쁘지만 말을 참 예쁘게 해. 우리 아들이 무슨 복으로 너 같은 아내를 얻었을까? 어머님이 잘 키워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무슨 잠을 그렇게 고나게 주무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그러게 잠이 아주 쏟아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참 편하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평생 그리워하던 엄마 손을 잡은 듯한 기분이었는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평생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는 새 식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아침도 차려주시고 저희 빨래도 손수 빨아주시며 집안일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말려도 당신은 즐거워서 하는 거라며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 병이 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 말은 엄마 말이 맞다며 엄마의 즐거움을 뺏지 말고 이따 퇴근하고 셋이 공원 산책을 가자고 했는데 저는 더 빨리 퇴근해서 어머니랑 시장도 가고 시장에서 파는 군것질거리도 사서 같이 먹는데 주변에서 저희를 친모녀 사이인 줄 알더군요. 그때는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팔짱을 끼던 손에 힘을 더 꽉 쥐고 걸었는데 마치 나도 엄마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어린 아이 같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셋이 산책을 하는데 내 옆에 진짜 가족들이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이렇게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많이 가까워졌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 그 후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 이름을 부르며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서로를 불렀던 사람인 듯 살게 되었는데 1년 정도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사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때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은 안 불편하냐며 신혼인데 불쌍하다는 듯 말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집에 가면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고 달짝지근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겼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냄새가 행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고마운 마음이 컸는지 예전에도 늘 저에게 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더 저에게 신경 쓰고 잘해주려고 했고 무려 두 사람이 저에게 잘해주는데 제가 싫을 게 하나도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신 후로 얼굴이 활짝 피었는데
서울에서는 못 산다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걱정과 달리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셨어요. 시장을 다니며 인사를 나누시는 분들도 생겼고 하나를 알려드리면 금방 따라하셨는데 나중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라와 살 걸 그랬다고 농담까지 하셨어요. 전에는 그렇게 눈치 보랴 얼굴빛이 어두웠는데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성격이 활발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몰랐던 부분이라며 남편도 놀랐는데 그렇게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새 식구가 찾아왔어요. 그게 지금 제 뱃속의 아가인데 제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가 펑펑 우셨어요. 기뻐서 우는 눈물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한 당신의 손주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지도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연락 한 통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좋은 감정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라도 따로 연락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저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속으로 손주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신했다고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니 감격스러워 하시면서도 두고 온 손주가 보고 싶어 그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손주 사진이라도 챙겨올 걸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연락을 드려보았죠. 형님, 저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어머, 누구세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아시나요? 형님, 왜 그러세요? 저예요. 왜? 설마 벌써 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연락한 거야? 그럴 리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전화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잖아. 왜? 그 양반이 그 재산들 팔아서 어디다 썼는지 불기라도 했어? 형님은 아직도 그 일 타령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진우 괜찮으면 제가 며칠 데리고 있어도 될까요? 뭐? 동수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왜? 그게 어머님이 진우를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형님이 명절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아니, 동서 같으면 거길 가고 싶겠어? 그 양반이 우리한테 뭔 짓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내 아들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어.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면 그거 판 돈 내놓으라고 해.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아. 내가 이 시골 바닥에서 그거 하나 기대하고 참고 살았는데 어머니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용건 끝났지? 난 동서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 양반한테 전해.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면 그거 팔아서 어디다 썼는지 까고 돈 달라고. 형님은 시간이 지났지만 감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무슨 인질처럼 보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전화를 한 제 잘못이었죠. 그래서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 진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입제 초음파를 처음 보는 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건 처음 본다며 신기해 하셨는데 또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으셨어요. 그리고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남편이 제일 좋아했는데 저희 남편이 딸바보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거실에 앉히셨는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셨어요. 저는 이게 뭔가 하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이었는데 통장을 열어 확인해 보니 저는 입이 떡 벌어져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러자 남편도 궁금하다며 통장을 가져가 봤는데 남편도 많이 놀라 했어요. 하기사
자기 엄마가 그런 재산을 혼자 처분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돈을 혼자 다 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장에 넣어서 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였을 줄은 정말로 몰랐다 했어요. 나도 고민이 많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앞으로 있는 건 전부 네 형이랑 형수한테로 갈 게 뻔한데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나는 단 한 번도 그놈들한테 내 재산을 줄 마음이 없었거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그 수모를 다 겪은 거야? 뭐하러. 나는 진짜 욕심 없었는데. 그건 네 마음이고 이건 내 마음이지. 네가 결혼하고 현정이 데려왔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도 그 집 구석에서 할 만큼 했어. 네 형은 내 앞으로 있다가 자기한테 줘야 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내 거지. 너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이건 온전히 내 결정으로 니들 주는 거야. 특히 너 말고 우리 며느리 주는 거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주고 내 옆에 있었으니까. 내 딸처럼 나를 챙겨줬으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정이 복받쳐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받기만 했을 뿐 해드린 게 없는데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나중에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사실을 형님과 아주버님이 아신다면 저를 잡아먹을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안 받겠다고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고 나중에 남은 건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당신도 저희에게 큰 거 하나는 해주고 싶으시다며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데 쓰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일단 받아만 놓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쁜 마음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은 영 가시지 않았는데 결국 저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시어머니의 재산 처분을 도와준 사람을 결국엔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둘째내 줄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거의 눈이 뒤집혀서 저희 집에 쳐들어왔는데 부부가 세트로 눈을 까뒤집고 난리를 피웠어요. 전에도 마당에서 뒹굴던 형님이셨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러실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아주버님이 저희 물건을 부수거나 하면 그땐 가차없이 신고할 생각으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나설 필요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대적하셨거든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보여주며 니네 목도 있다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 잘 듣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땐 정말 저희 시어머니가 완전 멋있으셨어요. 이미 집도 니들이 달라고 해서 줬고 나는 더 니들한테 해줄 거 없다. 그래도 자식인데 작은 애들 챙겨주면서 니들도 뭐 하나는 있어야겠지. 그래서 니들 목도 이 통장에 넣어놨어. 하지만 이건 내가 죽거든 니들 하는 거 봐서 줄지 말지 결정하마. 니들이 이전처럼 나를 무시하고 둘째네한테 해코지 한다면 이것까지 그냥 네 동생네한테 줄 테니 그런 줄 알고. 뭐? 엄마, 뭐 어떻게 이래? 왜 저 새끼만 챙기는데? 왜? 너는 그렇게 네 아버지가 챙겼는데 나는 네 동생 챙기면 안 돼? 나는 전부터 너보다 우리 막둥이 챙기고 싶었어. 말도 잘 들어, 공부도 잘해, 마음도 따뜻하지. 너랑 다르게 다정다감하지.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저희가 어머니 모신 세월이 얼만데요. 모셔? 누가 너더러 나 모시라고 했냐? 돈 모으고 싶다며? 내 집에서 살면서 착실히 돈 모은다고 기어 들어와 놓고 뭔 소리야. 나 치매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한 건 까먹은 거야? 둘째 쟤가 나한테 영양제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네가 그거 홀랑홀랑 가로채 갔잖아. 솔직히 나는 살면서 니들 몫은 다 줬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장손인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중에 제사밥은 누가 차려주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 필요 없다. 살아서도 못 얻어먹은 밥 죽어서 얻어먹는다고 뭐가 좋겠니? 그리고 내가 장남한테 뭐 애미 대접이라도 받았어? 장남한테도 못 받은 대접을 장손한테 받으라. 그것도 나 죽은 뒤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다. 나중에 니들도 한번 겪어봐. 그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지.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이랑 며느리가 좋다. 네 아버지랑은 다르다 이 말이야. 어머니 서울에서 사시더니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혹시 동서가 이러라고 뒤에서 시킨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너는 아직도 네 동서를 모르겠니? 이상 나는 할 말 다 했고 이 통장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행동거지 잘해. 내가 진우 보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오고. 알겠냐? 아주버님과 형님은 광분해서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랑 180도 달라져서는 순순하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지 철저하게 돈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도 아주버님 내외한테는 줄 마음 없으시다고요. 대신 잘 가지고 있다가 장손인 진우한테는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네요. 누군가는 서운하지 않냐고 물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큰 돈을 저희 부부에게 주신 시어머니셨고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에 그딴 돈에는 욕심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벌써 그 난리가 있고 제가 막달이 되었는데 현재 저는 출산휴가를 받아 쉬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쉬는 거지 매일 시어머니와 놀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생전 손재주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였는데 시어머니한테 코바늘 뜨기도 배우고 요즘은 시어머니가 푹 빠진 트로트도 같이 들으며 나중에 아기 낳은 뒤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사서 꼭 같이 가자고 약속도 했는데 언제까지나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든든하게 제 곁에 계시니 저도 시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죠. 사실 결혼하면서 만약 내가 엄마가 된다면 나는 괜찮을까? 걱정한 적이 있거든요.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 사랑은커녕 어른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새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졌는데 이쯤이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쩍 저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시 태어나면 못 해본 것도 많이 하고 다른 여자들처럼 자신감 넘치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전부 다 하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저 돈 많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그 돈 덕분에 꿈에 그리던 아파트도 사서 이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기까지 태어나 우리 네 식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외로웠던 제 인생에 선물같이 찾아온 저희 가족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앞으로 평생 제가 누구보다 잘할 거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인 건강 잘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저는 무사히 출산 잘하고 다음엔 행복한 사연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돌싱이고 결혼 생활은 한 1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지금은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10분 정도 거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직업은 베이커예요. 왜 요새 다들 셰프로 많이 퉁치는데 저는 종로 쪽에서 아기자기한 빵집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때 잠깐 해외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거기 빵이 너무 맛이 있어서 빵 만드는 거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나중에 자격증도 따고 한국에 와 일반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베이킹 공부를 해서 퇴사하고 가게를 차렸어요. 지금 벌써 3년 됐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이대로만 유지하고 싶네요. 물론 빵하고 디저트 연구는 게을리하지 않고 더 다양한 걸 내놓아야죠. 제가 이렇게 가게를 차리게 된 건 어쩌면 전 남편하고의 이혼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일을 계기로 제 현실을 스스로 바꾸어 보자 마음먹게 됐거든요. 저는 건설 쪽 사업을 하시는 아빠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엄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했네요. 얼마 전부터 건설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아빠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신 지 좀 돼서 한국에서보다는 해외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출장이 많긴 해요. 아빠도 엄마도 독립적인 성격인데 그걸 저도 똑 닮아서 대학에 가서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용돈 벌고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돈을 버는 게 즐겁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제 빵집을 열고 싶었지만 아빠와 엄마는 먼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네가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거기야말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곳이야. 아빠 인생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 꼭 먼저 회사를 다녀봐라. 그래, 엄마 생각도 아빠랑 같아. 그리고 나는 네가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며 일하면 좋겠다.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게 월급쟁이야. 그렇게 하자, 소연아. 그때는 정말 겁 없이 빵집을 열겠다고 했던 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에 불만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도 아빠 말 들어서 손해날 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정말 뭘 믿고 무턱대고 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나 싶더라고요. 많은 걸 배운 거죠. 아빠 엄마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꿈에 부풀기만 해서 일을 벌이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보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고 이게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지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만 좋으면 다 좋아해 줄 것 같은 기분만으로는 아마 실패할 게 뻔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엄마 말씀처럼 그냥 쭉 월급 받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회사 생활을 계속할까 생각하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2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사람하고 몇 년을 사귄다고 해도 같이 살아보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더군요. 남편이 그랬어요. 좀 개성은 없어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나 자기네 집만 아는지 지금 떠올려도 치가 떨리네요.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싫어지다니. 그런 거 보면 사람 관계 참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보다 시동생하고 시어머니가 진짜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시동생은 어찌나 싸가지가 없는지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저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 다 싸잡아 욕먹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기막혔던 그리고 짧았던 결혼 생활과 시댁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말했듯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여행 카페에서 친해진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착해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들어 계속 만났어요. 실은 남편이 먼저 저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건데 저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와 남편 사이를 연결해준 친구는 남편이 착한 것 같기는 한데 어째 속을 잘 모르겠다며 신중히 고려해보라고 했어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 속물처럼 따지는 느낌이 들까요? 그 지인 말처럼 남편을 두고 신중히 고려하는 게 제가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 같아 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형석이 오빠 좋은 사람이야. 너도 그래서 소개해준 거잖아. 결혼은 뭘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야 내가 뭐라고 하겠어. 부모님도 허락하셨다니 내가 주제 넘었나 보다. 친구는 제가 딱 선을 긋는 게 서운했는지 그 이후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물론 결혼식에는 왔지만요. 저도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확 깨는 말이었어요. 소연아, 너 임신 빨리 할 생각이야? 어?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나는 좀 더 있다가 아이 생겨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빨리 갖고 싶어서 그래? 아니, 네가 그런 마음이면 다행이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니네 회사가 임신하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이래서 좀 따돌리나 보더라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줄어들 테고 우리가 지금 바짝 벌어놓는 게 좋잖아. 혹시라도 네가 애 빨리 가진다고 할까봐 걱정했지. 우리가 그렇게 돈이 궁하지는 않잖아. 집 대출 나갈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 돈 걱정을 해? 돈은 많을수록 좋고 쌓아놓으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잖아. 너 돈에 대한 생각이 무른 건 아니겠지? 그렇게는 안 봤는데. 우리 회사보다 니네 회사 연봉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돈 좀 번다고 펑펑 쓰고 살았으면 앞으로는 안 그러면 좋겠어. 이때 남편의 쪼잔함과 인간성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이 꼼꼼해서 그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저희 신혼집은 친정 부모님이 해주셔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둘 다 빚이 있는 것도 아니라 돈돈거리지 않아도 됐어요. 아파트형 빌라로 입지가 좋은 데에 해주셨고 저희 같은 젊은 부부들이 많아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신혼집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건 시어머니가 신혼집 해둘 돈을 걱정을 꽤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돈 가지고 연연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집 때문에 신경 쓰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된다고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에 가보니 좀 이상했던 게 시어머니가 전에 인사할 때 살던 집이 아닌 다른 데로 오라고 하길래 이사 갔나 보다 하고 갔죠.
그랬더니 전에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아파트인 거였어요. 물론 저희 친정처럼 한강뷰의 신축은 아니었지만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이사 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무심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원래 우리 집이야. 왜?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 집 아니었잖아. 집이 두 채야? 아, 그랬지. 그랬었지. 남편은 그제야 기억난 듯 머뭇거리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캐묻자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 집 재산이 좀 있거든. 그거 너 결혼하기 전까지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빠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유산까지 싹 다 엄마가 받았는데 그게 좀 돼. 우리 돈 보고 결혼할까봐 그러신 거니까 이해하지? 니네 집도 돈 있으니까 우리 엄마 심정 알 거 아니야. 아니, 오빠 말 따나 우리 집도 돈 때문에 궁한 거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기분 상하는데? 뭘 이런 일로 기분 상해. 장인 장모님 사업으로 지금 부유하다고 해도 그런 거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이잖아. 혹시라도 우리 집에 사업자금 손 벌릴까봐 끝까지 감추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장인어른 사업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잘 말씀드렸어. 그래서 원래 살던 데에서 보자고 하신 것 같네. 하긴 이런 거 숨긴다고 해도 오래 못 가니까.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이건 저희 부모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였고 저도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시어머니 생각인 거고 저나 저희 집은 시어머니 생각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면 되겠더라고요. 저희를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속 썩을 거 뭐 있나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서 별로 속 복닥이며 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저렇게 돈 때문에 자기네를 등쳐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지는 염려되더라고요. 남편도 돈돈 하는 게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제 걱정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대화 한번 하기도 엄청 힘든 사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 이 영양제가 성분이 좋아서 인기가 많대요. 드셔보세요. 성분이 좋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성분 표시 보면 확실히 다른 영양제보다 순수 함유량이 더 많아요. 이거 먹어본 사람들이 다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 이런 딱지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네가 먹어본 것도 아니고 남의 말만 듣고 곧지 곧대로 믿는다니 너도 참 너다. 이게 많다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야. 돈이나 더 받으려는 거지 뭐. 무슨 선물을 해도 한 번도 그냥 아 그러니 좋은 거구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일본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거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스카프를 사다 드렸는데도 이거 다 딴 거 섞으면서 100%라고 하는 거라고. 백화점이라고 물건 더 좋지도 않은데 괜히 이름값으로 비싸기만 하다며 한번 쓱 보고 옆으로 던져버리는 거 있죠. 말 그대로 진짜 던졌어요. 저는 그때 친구가 결혼 전 말렸던 게 생각났어요. 뭐 곧 잊었지만 그 후로 점점 더 자주 친구 말이 생각나게 됐죠. 그만큼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어요. 시동생은 더 갖잖았어요. 정말이지 나이도 어린 게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었고
사람을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뭘 가져오면 일단 코웃음부터 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시동생한테도 몇 번 선물을 했는데요. 제가 뭔가 선물을 하면 이러더군요. 도련님, 이거 제가 출장 갔다 오면서 도련님 생각나서 샀어요. 요즘 이런 백 많이 메고 다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생각 없이 유행 쫓는 애들이라 하는 거지 뭐. 그럼 안 쓰세요? 안 쓸 거면 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게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쓰겠지. 뭐든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물건을 던지듯 툭 놓는 게 어쩜 그리 시어머니가 물건 던지는 거나 비슷하던지요. 처음에는 저런 도련님 반응이 무안하고 제가 뭘 잘못한 기분이 들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 집 사람들이 원래 그러더라고요. 곧 저는 괜히 주눅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 역시 자기네 식구랑 다를 게 없었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랑 시동생 때문에 속상해서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펄펄 뛸 수가 없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우리 집 식구 흉을 봐? 내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흉 보면 좋겠어. 이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예의 문제야. 너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지금 나한테 예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머니랑 도련님은 나한테 예의 지켜? 오빠가 볼 때는 그래. 그게 선물 가져온 사람한테 할 말이야? 우리 엄마랑 진석이가 솔직해서 그런 거지. 예의 없는 건 아니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네가 너무 겉으로 보는 거에 홀리니까 하는 말이고 딱히 너한테 예의 없다는 거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시댁 식구가 무슨 며느리한테 예의 따지고 해야 돼? 난 좀 이해 안 되네. 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와, 오빠가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오빠한테 예의 안 지켜도 상관없지? 야, 사위랑 며느리랑 같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세기에 살다 오셨어요? 조선이야 여기가? 아 몰라. 나도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오빠한테 막 하라고 그럴 거니까 알아서 해. 야, 뭘 또 이런 얘기를 니네 집에 한다고 그래. 됐어. 왜? 찔리는 게 있나 봐? 아니면 왜 말을 못하게 해? 내가 뭘 또 말을 못하게 해. 유치하게 이 말 저 말 퍼뜨린다는 뜻이야. 정말 이렇게 고압적이고 자기 집만 하는 사람일 줄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하루하루 답답함이 쌓여갔고 남편과도 갈등이 더해갔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어버이날이어서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런 날은 다른 선물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피치 못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걸로 아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선물을 포장 박스채 한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시시하다는 듯 툭 내려놓고는 이러는 거였어요. 예, 네가 애쓰는 건 알겠는데 내가 미리 못 박아둬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 재산 절대 며느리한테는 안 준다. 나야 바깥 양반 돌아가셔서 내가 받은 거고 너는 달라. 나는 내 새끼랑 들어온 사람 공동명의 같은 거 해줄 생각 없어. 그런 거 알고도 네가 나한테 이런 거 주는 거라면 네 진심이라고 생각할게.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할 도리 하는 거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또 피식 웃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어쨌든 이 집 재산은 절대 며느리한테 안 준다. 시댁 재산 받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예의를 차린 것도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 넘겨버렸어요. 그걸 갖고 남편한테 뭐라고 해봤자
말이 안 통할 것도 뻔했고요. 대신 집에 와서 저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죠. 오빠, 내가 무남 동료인 거 알지? 우리 집 재산은 다 내가 물려받아. 오빠도 그거 공동명의 안 되니까 알아둬. 어? 왜? 나랑 너는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잖아. 그런데 나도 시댁 물려받는 재산은 공동명의 못 해주신다잖아. 우리 집도 그렇게 할 거라고. 왜 나는 시댁에서 굴러들어온 돌 취급받는데 그렇게 해줘야 돼? 나는 사위잖아. 사위는 다르지. 뭐가 달라? 사위야말로 백년 손님인데. 진짜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남편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고 제가 뵐 수 있겠냐는 태도더라고요. 너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풀리잖아. 네가 뒤끝이 없어서 너랑 결혼한 것도 있어. 그리고 화도 별로 안 내고. 이 인간은 그게 다 저 자신을 위해 화도 빨리 풀고 나쁜 일은 빨리 잊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 좋자고 하지 저를 화나게 한 사람 좋아서 그러겠어요. 화내고 속 끓이면 제 몸에만 안 좋으니 2차 피해를 막자는 거죠. 저는 그런 말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지경이 됐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가면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고 결혼 기념일이 돌아왔어요. 사실 결혼 기념이라고 해도 기념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밥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날이라고 제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싶지 않아 뭐라도 같이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그날 도련님 생일을 가족끼리 미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하루 미루면 안 되나? 우리 결혼 기념일은 딱 그날이라 겹치잖아. 진석이 생일 미리 하는 게 걔가 다음 날부터 여행 가서 그런 거잖아.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하자. 우리도 축하받고 좋잖아. 이미 정해서 통보하는 건데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시끄러워질 것 같더군요. 그리고 둘만 앉아서 밥 먹느니 다른 사람들하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인 건 좀 별로였지만요. 결혼 기념일날 아침 일찍 엄마는 저한테 선물 쿠폰과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딸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벌써 1년이구나. 시간이 빠르다. 오늘 김서방이랑 재미있게 잘 지내? 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도련님 생일 식사랑 겹쳤다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는 좋은 날이라고 축하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요. 도련님 생일 식사는 청담동에 꽤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더라고요. 뭐 시댁이 반포니까 그닥 먼 것도 아니고 그 집 식구들이면 거기서 식사하는 것쯤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갔어요. 이미 시어머니랑 도련님이 제일 비싼 코스로 주문을 다 해놨더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도련님. 제가 백화점 쿠폰 문자로 보내드린 거 보셨죠? 선물을 그걸로 대신할게요. 제가 하는 선물은 마음에 안 차는 것 같아서요. 아, 네. 뭐 대단한 걸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잘 받을게요. 형수님하고 형도 결혼 기념일 축하하고. 또 말 짧게 끝나는데 이건 지 형한테 쓰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축하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음식 나오자마자 먹기 바쁘더라고요. 거기에 와인도 제일 비싼 걸로 시키고 사이드 메뉴들도 어찌나 비싼 것들을 시켜서 먹는지 넷이 식사하는데 꽤 많은 돈이 나오겠더라고요. 저야 코스만 먹어도 질려서 다 먹지도 못했고요. 왜 양식이 처음엔 맛있어도 계속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은 어찌나도 잘 먹던지요.
거기다 좀 창피했던 게 너무 개걸스러워서 좀처럼 남들 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도 거기 직원들 보기 민망했어요. 그렇게 다 먹고 났는데 시어머니랑 도련님이 먼저 일어나며 이러는 거였어요. 잘 먹었다 얘. 나는 지금 바로 친구들하고 공항 가야 돼. 괌에 가기로 했거든. 진석이도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 출발한다고 했어. 우리 먼저 간다. 네,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저는 당연히 계산을 시어머니나 도련님이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청구서를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어머니 청구서 놓고 나가셨는데? 직원 갖다 줄까? 아니야, 내가 오늘 산다고 말했어.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기념일 하려고 했잖아. 그걸 나 혼자 다 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말 꺼냈지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럼 오빠는 결혼기념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어차피 계속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매일이 같은 날들인데 그런 기념일을 왜 하나 모르겠네. 돈만 나가고. 그럴 거면 생일은 왜 해? 명절은 왜 지켜? 매일이 같은 날들인데.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청구서를 남편 무릎 위로 툭 던졌어요. 그 집 식구들이 잘하는 행동 그대로요. 모르겠고 이건 오빠가 내. 여기서 제일 조금 먹은 사람 나인 거 알지? 나는 추가 주문도 안 시켰고 와인도 안 마셨으니까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내라고. 야, 나 오늘 카드 안 갖고 왔어. 그럼 현금 뽑아서 내. 집에 돌아오며 속으로 저는 엄마 보내주신 쿠폰은 나중에 저 혼자만을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5성급 호텔 1박 숙박 쿠폰이었거든요. 그걸 엄마가 주셨다고 미리 말 안 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댁에게 철저하게 실망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간단하게 짐을 쌌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짐을 풀었어요. 신혼집은 엄연히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명의도 제 이름으로 해놓은 건데 왜 제가 나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남편 옷가지와 간단한 세면도구들 그리고 그 인간이 끼고 사는 게임기만 가방 하나에 쑤셔 넣어 1층에 내려가 관리실에 맡기며 남편이 오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관 비번도 바꿔버렸어요. 남편한테는 문자를 보냈고요. 우리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오빠는 내가 섭섭할 걸 전혀 이해 못하고 다 오빠 좋을 대로만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나만 이상한 것처럼 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서로 안 맞는다는 거 아니겠어? 일단 떨어져 있어 보자. 오빠 집은 관리실에 맡겨놨어. 그렇게 해놓고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남편의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문자로 별별 소리를 다 하더니 결국은 지쳤는지 이런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럼 우리 집에는 말하지 마. 너도 니네 집에도 나중에 말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떠벌릴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곧 너 풀어질 거잖아. 근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랬단 봐. 진짜 그때는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이 양쪽 어른들한테 비밀로 해달라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였죠. 자기는 남들 보기에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해서 가정생활도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남의 눈만 의식하고 겉으로만 착한 척한 걸 저는 왜 미처 몰랐을까요? 결국 저는 속상함에 제 결혼을 말렸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속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결혼 말리기는 했어도 네가 안 좋기를 바란 건 아니잖아. 네가 잘 살기를 바랐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니야 효영아. 내가 네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 다 지나간 일이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선택이 끝나면
형석이 오빠가 뭐라고 하든 부모님께 말씀드려. 시댁에도 얘기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다가 또 무슨 덤태기를 쓸지 어떻게 알아? 그 집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친구의 말은 딱 맞았어요. 저도 그러겠다고 하고는 어차피 마음 먹고 이혼 소송할 건데 그때 알리면 되지 하고 미뤘거든요. 미련이 남아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르쳐 주더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생일 때였어요. 저랑 남편이 별거하고 한 달 좀 더 됐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내 생일 말이야. 그거 호텔 예약 좀 해놔라. 어머니, 생일 아직 3주 남았잖아요. 벌써 예약해요? 홀 같은 건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야. 홀을 빌린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오길래요?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고. 참, 니네 친정에서는 안 와도 된다. 그런 줄 알고 먼저 예약부터 잡아놔. 알았지? 저기 어머니, 실은 제가 오빠랑 나 니들 부부 사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니들 얘기 내가 알아서 뭐하니? 아무튼 예약해.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얼마나 속이 못났으면 남이 하는 말도 다 못 들어주는 걸까요? 그때 이혼 서류를 작성해야겠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음먹었네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다시 합치면 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인간들하고 계속 엮여야 하나 한숨이 나왔고 친구가 해준 말도 떠올랐어요. 저한테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는 걸요. 어쨌든 먼저 친정에는 얘기를 했네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니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혼 같은 건 남의 얘기고 나는 잘 살 줄만 알았지. 근데 정말 이건 아니지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불효하게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해. 아니야.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어. 괜찮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큰 흠도 아니고 더 오래 살다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일찍 헤어지는 걸 잘하는 거라 생각하자. 엄마가 너 그런 줄도 모르고 속편이 있었다. 미안해. 그래 소연아,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빌라를 공동 명의 안 해놓은 건 다행이구나. 아니면 아주 골치 아플 뻔했어. 아빠는 엄마한테 그 지역 아는 부동산에 얼른 빌라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차로 준비를 차곡차곡 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더라고요. 생신 바로 전날 저한테 연락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석이한테 전화하니까 자기 회사 일 바쁘다고 너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서 말이야. 내일 내 생일에 2천만 원 들었으니까 아니다. 일단 2천만 원 나한테 보내주고 연예인 부른 값은 따로 있으니까 그건 네가 계좌이체하면 되겠구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천만 원이요? 무슨 생일을 하는데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왜 안 들어? 돈은 쓰려고 마음먹으면 하룻밤에 억도 쓰는 건데. 촌스럽게 굴지 말고 2천만 원부터 보내. 내가 연예인 그 소속사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도 돈 보내고. 아니요. 제가 내일 가서 직접 계산할게요. 정말 2천만 원인지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깔깔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내가 여행 갈 돈하고 생일 선물값까지 들어있는 거야. 더는 어디서 물건 같지도 않은 걸 좋은 거라고 맨날 들고 오잖아.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거 봤느니 내가 직접 사겠다 이거야. 그래도 돈은 내일 드릴게요. 저도 어머니 그 돈 많이 들어간 생일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그럼 그래라.
형석이랑 같이 와. 따로따로 오면 불성사 나오니까 늦지 않게 와야 한다. 언제나처럼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고 저는 속으로 두고 보자 했어요. 다음날 호텔 앞에서 만난 남편은 저를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 비웃는 표정이 시어머니랑 시동생이랑 어찌나 똑같던지요. 저런 걸 못 알아보고 결혼한 내가 바보 맞네, 맞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남편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홀로 올라갔어요. 거 이제 적당히 하고 풀어라. 이렇게 길게 끌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거 잘 됐네. 나도 생각해둔 게 있는데. 생각? 무슨 생각? 저는 대답하지 않고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홀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어디서 단체 관광 손님이라도 온 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친척분들뿐 아니라 시어머니 친구에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다들 고상 떨고 조용히 밥을 먹는데 거기에 예전에 좀 잘 나갔던 가수가 한 명 왔더라고요. 그 가수가 앞에 나가서 노래 3곡 부르고 VIP석에서 식사 대접받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거기로 가서 매니저를 불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내버렸죠.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시동생이랑 앉아 밥을 먹으며 키득대고 있었어요. 쇼가 다 끝나가는 걸 본 저는 시어머니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홀을 나와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어머니, 생신쇼 잘 봤어요. 근데 그걸 저보고 하자는 말씀도 안 했고요. 제가 호텔에 물어보니까 끼케야 1,000만 원 정도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뇨. 연예인 부른 비용은 또 따르고요. 제가 그 돈을 왜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혼할 건데요. 오빠랑 어머니랑 도련님이 사이좋게 계산 잘하세요. 즐겁게 정신없이 놀고 계시길래 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법정에서 뵈어요. 제가 남편과 호텔에 있는 사이 저희 빌라는 엄마가 부른 사람들이 와서 남편 물건을 죄다 밖에 재활용 놓는 곳에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신혼 가전이니 그런 것도 다 처분한다고 중고로 팔아버리셨고요. 이건 제가 엄마하고 미리 준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집 밖에 있는 네 물건 찾아가라고 문자 보냈죠. 몇 시간 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며 전화며 불이 나게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어요. 저를 본 시어머니 표정은 정말이지 사진으로 찍어 평생 두고 골려먹고 싶을 정도로 우스꽝스럽더군요. 아주 시뻘개져서 눈동자는 부릅떴는데 죽상이고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와 함께 두 주먹도 부르르 떨고 있었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때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어따 대고 남의 귀한 딸한테 협박질이야. 소연이 너 이리 비켜봐. 그러더니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물을 한 바가지에 끼얹어 버렸어요. 이봐요 사부인. 천박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천박한 건 니네가 천박하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해. 야, 니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살길래. 니네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더 비싸고 유산이 있어도 우리가 더 있어. 엄마, 유치하게 왜 그래? 이러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너무 열불이 터져서 그런다. 아니 어디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더니 엄마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을 연결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온 여자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들이지 말아요.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엄마가 펄펄 뛰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곧 소장 김영석 씨한테 갈 거고요. 이렇게 된 거에는 어머니 책임도 많이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소송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봤자 우리가 이기니까요. 어머니 사업하세요? 아니죠. 그냥 유산 갖고 놀고 먹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하세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들도 있고요.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완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눈썹까지 떨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얘, 네가 아무리 기분 나빴어도 이러는 건 아니지. 어디 사람 놀래킬 게 없어서 시어머니 생일 결제도 안 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사람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래 소연아, 이쯤에서 이제 그만 기분 풀어. 너 이러는 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저를 망신 줄 작정이었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아니, 며느리를 굴러들어왔다고 유산 절대 못 준다면서 무슨 날만 되면 며느리 돈으로 다 처먹고 돌아다닌 게 누군데요? 요즘 어느 누가 그런 불합리한 걸 참고 살아요? 효영아, 너 왜 이래?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 며느리는 당연히 남이고 시집에서 하는 말은 따라야지. 남의 집안 가풍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이 말까지 사람들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거리더니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흘끈거리며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들 재산에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데 무슨 돈을 노리고 결혼을 했을까봐 걱정을 했다는 둥 선물을 줘도 네가 이런다고 우리 재산 줄 것 같다니 내가 미쳤다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 나 땡땡 건설사 사장 딸이야. 시어머니랑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사람들 눈총을 받으며 도망쳐버렸어요. 저는 친구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그 이후로 이혼 준비를 했네요. 그러면서 잠시 접어두었던 빵집 여는 꿈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 삶을 다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아빠는 빌라 판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빵집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은 힘들었지만 잘 끝났어요. 제가 승소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까지 나서서 악다구니를 하며 저를 모함했지만 오히려 제가 시댁에 쓴 돈이나 용돈 보내준 게 다 자료가 남아있었고 시댁에서 저한테 준 건 하나도 없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판사님은 남의 집 딸도 귀하다며 그런 식으로 모함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 파란만장하고 속상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지금 돌싱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언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재혼을 기대하고 계시네요. 저도 영원히 혼자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이제는 결혼 전에 주변의 조언을 잘 들어야겠다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과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